배가 부른데도 사냥을 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더 많은 걸 움켜쥐려고 합니다. 꽃은 움켜쥐면 이내 시들어버립니다. 모래를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달군 새를 움켜쥐면 손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움켜쥐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움켜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철새는 행복을 찾기 위해 떠나고 텃새는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남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떠나는 여정은 고단하지만 희망을 품기에 고된 줄도 모릅니다. 반면 지키는 행복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사이 날개는 도태되어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철새와 텃새 중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의 이치를 담은 짧은 이야기들을 모아 엮은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입니다. 사는 게 무엇일까? 질문만 무성할 뿐 이에 대한 답을 얻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죠. 아마도 정답만을 찾으려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른 만큼이나 그 답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맞고 틀린 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의 지침들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지만 건져 놓으면 내보찜 내놔라 한다. 모든 인간에게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건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수양과 지혜를 통해 본성을 거스르는 힘을 키우고 좀 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이 책을 쓴 김희섭 박사는 도고동문학을 전공했고 미국과 독일에서 수학한 후 오랫동안 대학에서 문학과 문화를 강의했습니다. 다수의 책을 썼고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인물 등 교육 부분에서 다수의 대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책은 우화, 신화, 실화, 그리고 책 속의 핵심 구절들을 주제별로 짧게 모아 정리해서 읽기에 부담이 없고 그 메시지가 간결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프레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 보인다. 빨간 코끼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대화에 앞서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코끼리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 즉, 프레임이 형성된 것이다. 프레임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틀이다. 어떤 틀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게 프레임의 법칙이다. 윈스턴 처칠은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라고 말했다. 외과 수술에서 사망률이 20%라고 하면 몹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생존율이 80%라고 하면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사망에 중점을 두고 후자는 생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의도 또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떠한 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이기 마련이다. 틀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채나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양식이 다 떨어졌다. 공자 일행은 마을에 들러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공자는 긴 여행에 지쳐 금세 잠이 들었다. 그 사이에 제자 아내가 쌀을 구해와 밥을 지었다. 밥이 다 될 즈음 공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때 아내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먹었다. 공자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내가 말했다. 제가 솥뚜껑을 여는데 천장에서 흙이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그냥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제가 흙이 묻은 밥을 먹었습니다. 꽃며느리 밥풀에 관한 설화도 있다. 가난한 집 처녀가 몰락한 양반집으로 시집을 왔다. 그리고 아주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고단한 시집살이를 했다. 어느 날 저녁밥을 짓던 그녀는 뜸이 잘 들었는지 보기 위해 밥알 2개를 입에 물었다. 바로 그때 못된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며느리는 무척 당황했다. 밥이 익었는지 보느라 밥알 2개를 먹었다고 서둘러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믿지 않고 밥을 몰래 먹었다고 호되게 꾸짖고 사정없이 매질을 가했다. 며느리는 혹독한 매질을 견뎌내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얼마 뒤 며느리가 묻힌 무덤에 흰 밥풀 2개를 머금은 붉은 꽃이 피어났다. 승객들로 가득 찬 버스 안에서 아이가 울어대기 시작했다. 승객들은 아기의 울음소리에 짜증을 냈다. 아줌마, 아기 좀 달래봐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택시로 가면 되잖아. 그때 갑자기 버스가 멈춰섰다. 승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버스기사를 바라보았다. 버스기사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에 그는 무언가를 손에 들고 버스에 올랐다. 그러고는 아기에게 다가가 막대사탕을 아기 입에 물려주었다. 그제야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이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버스 기사에게 고개를 숙인 채 손등에 다른 한 손을 세워 보였다. 고맙습니다. 라는 수하였다. 아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한다. 너무 쉽게 예단하고 속단하고 단정 짓는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도 말이다. 질문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진다. 친구 2명이 미사를 보러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친구가 말했다. 너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 마침 신부가 성당 앞에 서 있었다. 한 친구가 신부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다. 신부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러자 신부는 정색하며 말했다.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친구에게서 신부의 답변을 들은 다른 친구가 말했다. 그건 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다시 물어볼게. 그리고 신부에게 다가가 물었다. 신부님, 담배 피울 때는 기도하면 안 되나요? 신부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단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녀에게 손가락질할 것이다. 하지만 원래부터 술집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학비를 벌어 낮에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질문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진다. 똑같은 인생이라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은 다른 가치를 보인다.
인생의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기 위해 달려갈지 고민하라. 그 질문이 깊고 진중할수록 내 인생의 답은 더 빛나는 가치를 지닐 것이다. 당나귀 그림자에 대한 재판. 독일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 중 당나귀 그림자에 대한 재판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다. 이 우화는 고대 그리스의 압데라라는 가상의 도시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치과 의사가 이웃 마을로 왕진하러 가기 위해 당나귀 몰입꾼의 당나귀를 빌렸다. 가는 도중에 두 사람은 무더위에 지쳐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치과 의사는 당나귀 아래 드리워진 그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당나귀 몰입꾼이 치과 의사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당나귀를 빌려준 거지 당나귀 그림자를 빌려준 건 아니잖소. 치과 의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맞받아쳤다. 내가 당나귀를 빌렸으니 당연히 당나귀 그림자도 내가 빌린 게 아니오? 두 사람은 누구 말이 맞는지 재판관에게 묻기로 했다. 이들의 주장을 들은 재판관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하라고 권했다. 그런데 도시의 저명한 변호사 2명이 치과 의사와 당나귀 몰입꾼의 변호를 맡겠다고 나서면서 일이 커지고 말았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번에는 시민들까지 분쟁에 끼어들었다. 도시 전체는 걷잡을 수 없는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시민들은 치과 의사를 지지하는 그림자당과 당나귀 몰입꾼을 지지하는 당나귀당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당나귀당의 추종자들이 개구리를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당나귀 그림자당의 추종자들이 염소를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바람에 종파 갈등으로 번지고 말았다. 그런데 이 황당무계한 싸움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막을 내렸다. 한 시민이 재판정으로 끌려가는 당나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빌어먹을 당나귀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꼴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놈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난 군중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당나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도시는 이내 안정을 되찾고 재판은 종결되었다. 시 당국은 후손에게 교훈을 전하기 위해 당나귀 동상을 세우기로 했다. 괴테는 당나귀 그림자에 대한 비판을 쓴 독일 작가 빌란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우화를 통해 인간의 속물적인 근성, 앞뒤가 꽉 막힌 옹졸함, 얼치기 교양의식, 다수라는 이름을 빌린 세속성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누구라도 한번 프레임에 갇히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어쩌면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프레임에 갇혀 사는 건지도 모른다. 소유 콤플렉스. 자취통감을 펴낸 사마광이 어렸을 때 일이다. 사마광이 동네 아이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숨을 곳을 찾다 커다란 물독에 빠지고 말았다. 아이들은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동네 어른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어른들도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밧줄을 가져와야 한다느니 사다리를 가져와야 한다느니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 그때 사마광이 바닥에서 돌멩이를 집어 항아리를 깼다. 그 덕분에 항아리 속에 갇혀있던 아이가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일화가 격옹구화, 즉 항아리를 깨 아이를 구하다라는 고사성어의 출처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다스는 소아시아 왕국 프리기아의 왕이다. 그는 술이 취한 채 길거리를 헤매는 노인을 발견하고 왕궁으로 데려와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노인은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었다. 디오니소스는 미다스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노라고 말했다. 미다스는 손에 닿는 것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 집어든 음식이 금으로 변했다. 사랑하는 딸을 보고 덥석 품에 안았는데 그녀 역시 금으로 변했다. 원하는 걸 가졌지만 평생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을 잃는 꼴이다. 운송수단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욕심이 과하면 불행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실으면 자칫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다. 그래서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미리 평형수를 채워 넣어야 한다. 그래야 배가 균형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 당신의 존재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당신은 그만큼 더 소유하게 되고 당신의 생명은 그만큼 더 소외된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에 나오는 대목이다. 누구라도 소유에 매몰되면 존재의 가치를 망각하게 된다. 노자는 적게 가지는 것은 소유고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이라고 했으며 탈무드에는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니체는 소유가 주인이 되고 소유하는 자가 소유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화 곡성에 나오는 무엇이 중한디라는 대사처럼 어쩌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움켜쥐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나 자신을 움켜쥐고 있는지도 모른다. 탐욕에 사로잡힌 소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쌤통의 심리.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다. 샤덴은 손실이나 손해, 프로이데는 기쁨을 뜻하는데 두 단어를 합친 샤덴프로이데는 타인의 고통을 보며 행복해하는 심리를 일컫는다. 한마디로 쌤통의 심리다. 우리말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 사촌이 아니라 남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이 고약한 심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인간의 내면에는 남의 불행을 기대하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자아에 대한 존중감이 약하거나 타인에 대한 열등감이 강한 경우에 그렇다. 일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통해 타인의 불행을 보며 즐거워하는 인간의 심리를 증명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남의 성공 사례를 들을 때 고통을 느끼고 실패 사례를 들을 때는 기쁨을 느끼는 뇌반응을 보였다. 남의 불행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만족감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어느 심리학과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길에서 돈을 주었다는 것보다 흙탕물에 옷을 버렸다는 말에 더 즐거워했다는 것이다. 영국 리즈 대학교와 요크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실직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실업자가 많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실직자의 열등감이 타인의 불행에 기쁨을 느끼도록 한 것이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의 연구진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샤덴프로이데가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도 우화의 어느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농부의 눈에 풍작이 들었다. 그런데 자신의 논 아래 있는 다른 농부의 논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는 게 아닌가? 농부는 자신의 논에서 흘러간 물 덕분에 그 농부가 이득을 본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뚝을 단단히 쌓고 수로를 막아버렸다. 그러자 다음 해에는 고인물이 썩는 바람에 자기 논의 벽까지 모두 죽어버리고 말았다. 영국의 어느 소도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내가 30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450만 원을 받는 경우, 내가 15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100만 원을 받는 경우 이 둘 가운데 어느 걸 선택하겠는가? 주민 대부분은 후자, 즉 자신의 급여가 적더라도 남들보다 더 받기를 원했다고 한다. 자신의 절대적인 소득 수준보다 남과 비교한 상대적 소득 수준이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척도가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절대적인 자기 만족보다 상대적인 월감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다 함께 잘 살기보다는 자신이 남보다 좀 더 잘 살기를 원한다. 남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남이 불행한데 나만 행복할 수는 없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남의 불행이 결코 나의 행복이 될 수는 없다. 일그러진 우리의 차화상. 여기 세 유형의 여우가 있다. 첫 번째 여우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다. 이 여우는 포도를 따먹기 위해 나무 위로 열심히 뛰어오른다. 하지만 포도가 너무 높이 달려 있어 아무리 해도 닿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여우는 포도 먹는 걸 포기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저 포도는 틀림없이 실 거야. 이런 심리를 신포도 심리라고 한다.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을 때 원하는 대상을 부정하거나 비난함으로써 심리적 부조화를 줄이려는 것이다. 두 번째 여우는 독일 작가 에리 캐스트너의 여우다. 이 여우는 나무에 뛰어올라 포도를 따먹는데 성공한다. 옆에 있던 여우들은 부러운 표정으로 환호성을 내지른다. 하지만 여우가 따먹은 포도는 채 익지도 않은 신포도였다. 그런데도 여우는 이렇게 말한다. 포도가 정말 달고 맛있는걸? 여우는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포도를 따먹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위궤양에 걸려 죽음에 이른다. 이것이 단레몬 심리이다. 자신이 원하는 걸 얻게 되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나 집착을 보인다. 자기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큼한 레몬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레몬으로 둔갑한다. 승진해서 탈락한 회사원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괜히 승진해봤자 책임질 일만 많아질 텐데 차라리 지금처럼 편히 사는 게 낫지. 신포도 심리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의 생각은 이럴지 모른다. 괜히 대기업에 들어가봤자 죽도록 고생만 할 텐데 차라리 여기서 빨리 승진하는 게 낫지. 이런 심리는 단레몬 심리다. 신포도 심리와 단레몬 심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신포도 심리는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걸 부정하고 단레몬 심리는 자신이 소유한 걸 긍정하는 심리다. 둘 다 일종의 방어기제이고 자기 합리화다. 세 번째 여우는 탈무드에 나오는 여우다. 이 여우는 울타리가 비좁아 포도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살을 빼기로 마음먹는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덕분에 가까스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한다. 여우는 잘 익은 포도를 배가 터지도록 따먹었다. 하지만 배가 너무 부풀러 올라 울타리 사이를 빠져나오지 못했다. 한참을 고민하던 여우는 다시 살을 빼기로 했다. 그리고 사흘을 굶은 뒤에야 간신히 포도밭을 빠져나왔다. 배가 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네. 여우는 배고파서 들어갔지만 다시 배골코 나온 꼴이다.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고 한다. 과유불급이다. 불행하기는 매 한 가지다. 이들 모습에서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는 것만 같다. 어떤 결과든 자기 만족은 없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해 위로를 삼든 남들보다 못한 걸 얻어 불평을 하든 또 원하는 걸 얻었지만 결국 과한 욕심으로 모든 걸 잃게 되었든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 안에는 이 세 여우가 모두 있다. 그저 상황에 따라 본색을 숨기고 있을 뿐 이 여우들을 어떻게 달래고 어르느냐에 따라 인생은 불행과 행복이 교차된다. 무엇이 쓸모있고 무엇이 쓸모없는 걸까? 장자가 제자들과 산길을 걷고 있었다. 길 옆에서는 벌목꾼들이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굵은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무를 베고 있는 게 아닌가? 궁금해진 장자가 그들에게 이유를 물었다. 벌목꾼이 말했다. 아름드리 나무는 옹이가 너무 많아 쓸모가 없습니다. 날이 저물어 장자 일행은 산 아래에 있는 친구 집을 찾았다. 친구는 오랜만에 찾아온 장자에게 집에서 기르는 거위를 대접하려고 했다. 하인이 주인에게 물었다. 울 수 있는 거위와 울지 못하는 거위 가운데 어느 걸 잡아야 할까요? 장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무는 쓸모가 없기에 천수를 누리고 거위는 쓸모가 없기에 죽임을 당하는구나. 캐나다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는 무릎 꿇은 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건조한 지역에서 자란다. 줄기가 곧지 못하고 뒤틀린 탓에 목재로도 쓰이지 못한다. 그런데 이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품 바이올린의 소재가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 공원에 있는 죽은 나무는 10억이 넘는 금액에 팔렸다. 얼마 전까지도 마을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주어 땔감으로 쓰던 나무였다. 그런데 이 나무가 고급 가구나 악기, 조각품 제작에 쓰이는 최고급 제목이었던 것이다. 무용지물은 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가리킨다. 그리고 무용지용은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큰 구실을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쓸모없음에 쓸모 있습니다. 놀라운 역설이고 긍정의 철학이다. 우리말에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속담이 있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 존재하는 모든 건 쓸모가 있다. 단지 쓸모를 모르고 쓸 줄을 모르는 것뿐이다. 그러니 쓸모없음을 탓할 게 아니라 쓸모를 모르는 나 자신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아마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지위를 살 수는 있지만 존경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혜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는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화장품을 살 수는 있지만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식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영양제를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환심을 살 수는 있지만 사랑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래도 여전히 기승전 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돈돈해서 돈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